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서 모자를 쓰고 나와있나 그냥 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국민을 읽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십시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동양영영 선생님, 또 축산 조봉암 선생님 분들 많이 오셨네요. 그분들 비롯한 순국 소년들을 드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 소년에 대한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참 소중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원회 회장을 오래 하셨던 김삼열 회장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지금 독도 지키기 정부교 수원에 관해 독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업가로 활동하시면서 이 독립운동 후원 사업과 하는 시민사회 활동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한성대 총장을 하셨던 윤경로 총장님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 때 총괄 하셨던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 계신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홍사단 동아시아 평화위원회 위원장님 김한곤 회장님 잠깐 나와서 근일 내에 이렇게 이루어질 행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곤 홍사단 동아시아 평화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 뉴라이트와 한미와의 관계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사실 지적자고 저희들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주는 주제를 교수님을 받아주셔서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일본의 그 신미연합이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교수님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회의를 비롯한 국가주의자를 하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런 신파연합이 구성이 돼서 그런 구도 아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나 생각하면서 대단히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잠깐 나온 것은 현재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한미 우리가 북중로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도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한미일에서 특히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진리의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방안, 그래서 한미일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전쟁의 위기가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의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분석할 정도로 상당히 현재 상황은 엄중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23일에 오늘 소개드린 윤 총장님 그리고 김삼래 회장님과
역사 기억과 평화 행동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또 단체의 연대체를 창립합니다. 중동에 있는 프란시스코 대관 211호에서 오후 2시에 총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시민 토론회를 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먼저 좀 들으면서 주신 것 같은 통찰의 기초 위에서 정말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전쟁의 위기 또 그보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형태로 채워나가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대단히 우려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민중의 힘으로 또 국민의 힘으로 민초의 입장에서 이것에 좀 저항하고 또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꼭 입구에 역사교육과 평화 행동 23일 당일 웹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가지고 가셔서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꼭 그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멀리 안동에서 오신 석주 이삼용 선생님의 후손이신 이항정 선생님. 이달에는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저 시민모임 독립 박덕진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 계시는데 저희 봉양기념사업회는 기본 원칙이 연대와 협력, 동지적 결속입니다. 그래서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런 기념사업회 앞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주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저하고는 술 친구였는데 신장이 안 좋아져서 요즘 술을 끊었습니다.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로 계시고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일본계 한국인이면서 한일관계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한국 뉴라이트와 한미일 관계를 총체적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동양평화대학 올 하반기 두 번째 특강입니다. 지난달에는 정태현 전 고려대 문과대학장이 식민지 비대화론을 허구와 조작해서 아주 깊은 특강을 주셨습니다. 자, 호상과 얘기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모양교화대학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소개된 것을 많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두혁 교수님이 저를 많이 챙겨 주셔가지고요. 뭐 술친구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특히 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주도 뉴라이트 관련 강연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겹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고 그래서 31년 지났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한국말 발음이 아주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그 와이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30여 년이나 한국에 있으면서 왜 그러냐. 근데 그것은요, 제가 매일 보는 것은 일본어 문서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 일본의 상황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보는 것은 일본어 문서, 듣는 것은 NHK 뉴스. 그래서 한국말이 늘지 않다라는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PPT가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한국 뉴라이트의 탄생이라는 것인데 지난주도 아마 이야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주사파에서 우익적으로 전향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뉴라이트가 형성되었다. 물론 현재 뉴라이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폭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대증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운동권 출신 분들이 핵심이었다. 이런 이야기 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탄생된 그 계기는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의 사상들을 바꿔놓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이라는 그러한 모델이 그러니까共産주의, 사회주의의 모델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련은 프롤레타리아도 독재라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계의 사회주의자,共産주의자는 소련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소련이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 오는 세계를 공산세계, 공산주의 사회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발전, 유물사관라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회는 발전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다음 공산주의 세계가 오기 직전에 사회주의 세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그 소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이었다. 자신의 믿고 있었던 것은 허위였다. 이러한 그 고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진 것입니다. 거기서 전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신념을 하나하나 전공 분석하여서 부정하고 그 다음 이것도 잘못이 일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쭉 부정해가지고 자신을 봤더니 극우가 되어 있었다. 이게 뉴라이트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부정해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사람들은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웠다. 그러한 내용의 영향은 지금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 그러한 사상적인 내용을 오히려 극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유주의 사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은 후지오카 노부카츠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극우 역사, 왜곡되어 있는 극우 역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거의 다 만들었어요. 후지오카 노부카츠. 예. 예. 제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휴대폰 소리가 나오면 내 것이네. 지금은 좀 불러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요 원래 일본 콘산다몬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죠? 한국하고요. 근데 자신의 신념이 잘못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이거는 좌파, 우파 양쪽에서 자유다, 사상적인 자유를 얻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주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분이 연설을 할 때는 자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한국의 뉴라이트의 여러 단체들은 자유 무슨 연합이라든가 자유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일본하고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하죠. 자유를 많이 말합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이상으로 자유만 말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유는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못대로 한다라는 그런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후지오카 노부카츠라는 원래 도쿄대 교수였는데 사실상 주방당해요. 도쿄대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역사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으로. 네, 지금은 명예교수가 되었지만 닥쇼쿠대라는 일본의 극우 쪽에 대학이 있습니다. 닥쇼쿠대 교수가 돼가지고 쭉 이러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단 일본 쪽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은 특히 1993년 고노탄파라는 것이 나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일본 극우들이 이제 우리도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소련의 붕괴 다음에 이러한 일본 쪽의 뉴라이트라는 것이 조금씩 활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논리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포스는 논리 같은 거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포스라는 것으로 막연하게 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런데 좌파 쪽에서 진보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논리가 굉장히 괜찮은 논리가 있었던 거죠.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향한 사람들은 우파를 위한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1993년 이후 일본에서 본격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대표한 존재는 침략 존재 아니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극우의 입장에서. 그것은 아시아를 지배한 백인들에서 아시아 인민들을 배반시킨 배반 존재였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거는 그 아시아 전체가 백인 지배가 됐으니까 일본군이 아시아인의 일원으로 아시아를 해방시킨 것이다. 거기에도 열광하는 극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또 일본은 식민 지배를 하기는 했지만 그곳으로 나쁜 것을 했다라기보다 그 지역을 근대화시켰다. 아시다시피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마르크스주의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놀랐는데 마르크스도 거기 총 근대적인 사회가 이르단 근대화된 시민사회가 돼야잖아요. 그 다음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그 총 근대적인 사회를 그 시민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그러한 사회가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러한 총근대적인 사회를 식민지로 하면서 그러나 발전시킨다 이 이야기를 해요. 마르크스가. 제가 그거는 요새도 아마 뉴라이트는 그렇게 마르크스주의가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그 발전론에 대해서도 근대화론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찾았더니 다 있어요. 네. 마르크스도 그런 면에서는 근대화된 사회를 완전히 총근대적인 사회를 근대화시킴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총근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착시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습니다. 선진국에 의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총근대 사회가 파괴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 이게 마르크스의 그 하나의 유물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뭘 앞에 있는 사회를 붕괴시켜야만이 새로운 사회가 온다. 이게 뭐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를 더 붕괴시키고 사회주의가 오고 또 공산주의가 온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에 맞게 총근대적인 사회의 피해, 없는 피해에는 그냥 대충이 지나가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뉴라이트가 바로 그거예요. 네. 물론 마르크스주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서양에 있었던 그 진화론을 말한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펜서라든가 대단히 유명한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에는 그 소양의 선진국처럼 세계 어디서나 진화해 간다. 이런 진화론. 이것은 한국에서는 유기르준이 받아들였거든요. 유기르준은 푸사엑 씨가 만든 내용을 또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시작은 스펜서입니다. 그 소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러한 내용을 계승해가지고 지금 뉴라이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실상 매칭이라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고노 탄파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일본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제징용 문제도요. 조선인 노동자들은 간제동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로 일본으로 갔다. 징용 시기에도 일본인과 대단한 처우를 받았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인데 태연하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하죠.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까지는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기까지 말하면 오히려 상당히 비판을 받으니까 뉴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알기 쉽게 쓴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논리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본 논리는 이미 1990년대 다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자신들의 또 새로운 연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기본은 똑같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뭐 거의 뉴라이트 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세연모가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세연모, 세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연구회라든가 강연회 이것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교과서만 만드는 집필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그 운동은 사상 개조 운동이다 라고 하여서 여러 곳에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강연회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연회를 전국적으로 했어요. 네. 훈사단은 뭐 여기하고 또 다른데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의 세연모는 일본 전체적으로 지구를 만들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쭉 굉장한 사상 개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람들은 좌파 진보 진영에 대한 역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제가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게 일본의 이야기니까 일본의 그러한 그들의 주장은 그 좌파나 진보 쪽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의 과거 그 침략 전쟁 그런 것은 없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좌파 진보가 아니더라도 과거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좌파나 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거는 그러한 역사관은 자학사관이다.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사관에 불과하고 그거는 그 진보나 좌파들의 사관이다. 진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죠.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민당의 극우가 이런 것을 시작한 거거든요. 자민당이 1993년에 정권을 한번 이뤘어요. 그때 호소카와 피자민당 정권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대로 가면 피자민당 정권이 계속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일본 극우가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온다. 그래서 열심히 집필 활동, 강연, 그 사람들 모집, 교과서 내기. 처음은 실패했거든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내고 있고 그것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퍼져나갔던 거죠. 이제 그리고 또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행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자학적인 행위다. 이런 식으로 쭉 말해가지고요. 일본의 뉴라이트 세력을 보면 또 역사를 말하면서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뉴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뉴라이트의 특징은 현재학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학자가 왜 많아졌는지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터에 간 곳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경제 논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리스크가 높다.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동포로 간 곳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경제학자니까 그런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왜 갔습니까? 보통 안 가잖아요. 일본군이 일본 안에 먼저 납치나 유괴돼서 일본군에 도착하면 그 일본군이 그러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데리고 움직이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데를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냥 데리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니까? 안전한 데에서도 혹시 하려고 하면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요. 그냥 무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학자니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모모라는 대표적인 학자가 있잖아요. 반일 종족주의를 주로 쓰신 이모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용훈 씨. 여기서 찍고 있으니까 이름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 쓴 책에서는 자신은 경제학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신은 역사학자라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 이 사람 경제학자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또 제가 신칠바라는 책에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이 사람 역사학자 아닌데 경제학자라고 다 나와 있는데 왜 역사학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에는 자신은 경제학을 했다. 사람들 많이 비판한가 뭐죠? 좀 이상해요. 그런 거 왜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본 크그와 일본의 뉴라이트가 왜 합류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먼저 일본 크그의 생존 전략은 항공하고 침미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함으로 인해서 일본 극우 세력은 일단 망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냉전 시대가 왔다. 일본이나 독일은 전에는 적이었지만 이제 공산주의 세계가 적이다 라고 하여서 일본도 너무 약화시키면 안 된다. 일본의 강한 그러한 극우 세력 중에서 친미, 미국에 대한 경력을 맹세한 사람들을 부활시키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쪽에서요. 그렇게 해서 A급 정봉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키시노부스케 같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 같은 사람이 친미를 맹세했기 때문에 A급 정범에서 풀어져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극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을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항공이라는 것이 이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친미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역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걱정은 반공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그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국가가 있어야만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아를 봤더니 동북아에는 북한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여기 동북아에서는 대공산주의라는 것이 아직 통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이후 중국은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사실상 행정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지만 현재는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공산주의 시장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일본 그거는 지금도 말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북한도 사실 시장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김 완조는 맞는지 몰라도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반공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자신들의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마찬가지 일본 그거는 중국하고 북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으로 그렇게 반공 친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똑같죠. 한국에서는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빨갱이들하고 싸워야 된다. 네. 빨갱이 아닌데도 다 빨갱이로 만듭니다. 네, 그런 거죠. 일본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 부분에서 심한 것은 한국입니다. 네. 자신의 적은 다 빨갱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결국은 일본 극우의 생각은 그러한 자신들이 반공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대립해주는 남한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정권이 들어와서 남북 화해로 가면 이게 자신들의 소리자리가 없어진다. 그게 일본 극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들어서는 정권은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중국하고도 싸우는 정권이 있어야 우리 일본 극우하고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뭐 반공이 정이다. 반공으로 해야 세계적인 평화가 온다. 아니에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뉴라이트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일본 극우 세력.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일본의 극우가 한국 뉴라이트하고 완전히 힘을 합해서 하자라고 결심한 것은 2006년입니다. 2006년.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연합이라든가 2004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극우하고 한국의 뉴라이트는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일본 극우 쪽에서 판단합니다. 자, 2006년 한국에서 정권은 어디였죠? 누구였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가 말합니다. 노무현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누군가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반대합니다.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마지막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리우리당 당시에 열리우리당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뉴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어떠냐?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다. 그 사람들이 소련의 붕괴로 전환된 것이다.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 원래 좌파였기 때문에 노무현 세력을 깊숙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극우가 남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오케이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국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시간이 그때 2006년이니까 지금 2024년 18년 지났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요. 그래서 한국 뉴라이트들이 아주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후에는 저는 일본 극우가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 이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라는 2006년에 나온 문해춘주에서 나온 책 속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책은요, 일본 극우들만 사보는 책이에요. 제가 읽었다라는 거 몰랐을 거예요. 뉴라이트 육성 계획이라고 해서 나와요.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 일본 측의 극우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인데 사실상 고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요성이에요. 사쿠라이 요시코 들으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일본은요, 뭐라 할까, 극우는 시민단체가 강합니다. 왜? 일본 정부에 하고 뭔가 일본 정부에 위례해서 하려고 해도 일본 정부는 자꾸 바뀐다 이거죠. 1년, 2년으로 내각이나 총리마저 바뀐다. 그러니까 옛날에 또 일본에서 극우 단체 혹은 친모적 단체도요 제야가 강해요. 이게 일본입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대통령제가 적어도 5년 가니까 이게 뭔가 할 때 정부가 중심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군사당 같은 데는 그래도 힘을 갖고 계속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이게 극우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데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사실 일본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일본 정부는 그러한 제안을 그냥 받아가지고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일본 극우들은요, 예를 들면 굉장히 옛날에부터 그런 식으로 제야 단체로 여러 가지 공작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다 한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흔영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일본말로 고쿠류가이,
검은용의 모임. 이게 일본 극우 단체의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용회. 이 사람들은 청일전쟁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조금 이전부터요. 예를 들면 김옥균을 지원하거나 갑신정변을 지원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아시아의 완조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아시아의 완조, 중국도 마찬가지고 무너졌을 때의 그 완조를 무너뜨린 그러한 사람들하고 일본이 상당한 협력관계에 있으면 그 일본의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시 각국의 혁명 세력을 도운 사람들이 혁명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야의 극우 단체가 송문도 포섭하려고 했고요. 김옥균에게도 그랬고 또 한국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부분은 이르치네를 회해서 만든 거죠. 이르치네 아시죠? 이르치네요. 이르치네는 사실 그 고종 완조, 당신 완조라기보다 고종 정권을 싫어한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통일협회를 굉장히 박해를 한 것이니까요. 민회라는 당시의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고종이 혼종이라는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테러로 민회 국회를 완전히 무산시킵니다.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은 통일협회 사람들하고 천도교라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회가 만들어지기 직전이었는데 무산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일부는 고종하고는 절대 함께 못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것을 알게 된 일본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자. 고종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르치네입니다. 자, 이르치네 조금 말하면요. 이르치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좀 넘어가죠. 이 사람 몇 살로 보여요? 60. 여성의 나이를 말하면 일본도 안 되는데 60. 70. 예, 75 정도 돼요. 와. 예, 굉장히 예쁘게 보이죠? 용서가 되는데요? 네. 성형 수술을 했는지를 몰라요. 했을 수도 있죠. 김치를 많이 했어. 와. 예. 많이 했어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일본은 여성들이 가끔 활약을 해요. 네. 왜? 일본의 시조신이 여신이잖아요. 아마테라스. 맞아.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서 여성들이 많이 사회 진출이 한국보다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든가 한국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아마테라스의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신의 말 같은 것으로 그냥 면요하는 거지. 옛날에 여신같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뉴라이트 거기에 사쿠라 요시코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이고요. 자, 일제강점기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이전 자체가 불법이었잖아요. 시작은 울산의학이 왜 불법이에요? 그때 울산의학 아시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에서 대표가 도장 찍기는 했어요. 그러나 당시 국제조약에 도장을 찍고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고종 황제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옥세가 필요했습니다. 그건 없는 거죠. 고종이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의 폐하체국의 포부에서 보면 완전한 불법 무효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1907년 고종을 강제적으로 퇴위시켰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퇴위시켰다. 그게 한국 국계가 이때 이완용이 활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퇴위를 시켰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퇴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일부러 한 거거든요. 고종이 혹시 양위하거나 그 다음 판때기자에게 나는 왕위를 관제 주기를 관제의 권자를 넘겨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거 없는 한 한시의 법으로는 퇴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때 이것을 만든 사람들 중에 이완용 그리고 손병준이라고 있어요. 손병준 누군지 알아요? 들은 적 있죠? 그러나 이완용보다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완용은 어디에도 나오니까 유명해요. 그러나 이완용을 바로 이토 히로부미에게 소개한 사람이 손병준.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먼저 1800년대 말에 김옥균을 암살해라 라고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일본에 갔어요. 네, 한시는 아직요. 그런데 김옥균을 실제로 만났더니 인격자다 라고 해서 포섭당해요. 그렇게 해서 개각바가 되어서 돌아와요. 근데 암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감옥에 가거든요. 네, 나와서도 여러 가지 교수를 받아요. 손병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완조가 용서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 할까 버릇이 나빴어요. 그래서 개성의 인삼을 밀매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체포령이 내려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손병준은 일본으로 피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은 로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군하고 함께 들어옵니다. 일본군의 통역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완전한 진일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밀명을 받고 아까 이야기한 이르치네를 조직합니다. 이르치네에 두 사람이 있었던 회장 중 한 사람입니다. 손병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공한 진일파예요. 성공한 진일파. 이완용은 성공했는지 여러 가지 평가가 나누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완용을 3번 치료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뭐예요? 이재명.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의사예요. 이재명 열사가 3번 질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일본의 의사가 빨리 와요.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손병준은 이완용의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르치네를 통해서 한일 합방 권위소라든가 이런 거 다 제출하게 돼요. 1909년에 일본에 가요. 이 사람이 손병준. 한시의 일본 수상 카츠라 타로하고 만나요. 그렇게 해서 카츠라 타로에게 말합니다. 이게 다 남아있는 이야기니까요. 기록이. 내가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나에게 1억엔 달라. 한시 1억엔은 현재로 말하면 원으로 말하면 5.5억
한시 지금 1호겐하고 달라요. 한시 1호겐입니까? 카츠라타로는 스상은 거기에 5개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하르그로 많이 줬다고 그래요. 하르그로 그 이름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이 한일 병합되기 이전에 차신이 그 일친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일친회 회원들한테 말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거는 한국은 일본하고 1대 1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1대 1의 관계로 하나가 되면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진의 사람들은 믿었어요. 1대 1로 일본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네. 그래야 대한 제국은 강한 나라가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된다. 일본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하고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면 더 좋은 것이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한일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 되어버렸잖아요. 병합이라는 게 식민지가. 그때는 그 송병준은 일본에 도망갔고 한데, 그리고 일친의 회원들은 굉장히 분노를 해요. 우리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또 한 사람에 있었던 이용규라는 전도교에서 나온 그 회장, 콘동 회장이었으니까 송병준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용규는 너무너무 분해서 병에 걸려서 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었던 거죠. 일본하고 1대 1의 그러한 관계로 합방한다. 합방하고 병합이 다르고, 네, 거의 비슷하다고 한국 분들은 생각하는데 한일 합반됐으니까 시민지화가 되었다. 아니거든요. 합방이라는 것은 1대 1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개념. 그것을 일친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송병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한다. 네, 전혀 아닌 것을 알면서. 자, 송병진은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일제 간접국이 됐죠. 그런데 또 땅 달라고 일본에 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땅도 달라. 그래서 일제는 송병진에게 홋카이도의 땅 560만 평을 줬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송병진의 후손들은 일본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홋카이도 했어요. 560만 평,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선거했어 이 사람이. 네. 그 1925년에 이 사람 죽었거든요. 그런데 일왕이 나와서 애도를 해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주도식을 이 사람을 위해서 거행했어요. 선거했죠. 일본 사람 이상의 친일파 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생각해요. 요새도 친일회의하는 사람들의 모델이다. 송병준.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 조리가라에 성공한 일본 사람 이상의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여기 그 많아지고 있는 밀정들이 그게 목표일 거예요. 다 하지로 그 이완용처럼 되면 안 돼. 누군가 내세우고 좀 뒤에 숨어 있으면서 돈 다 받고 단도 받고 모든 거 다 받고 그 송병준은 일본에서 백작 차기도 받았고 뭐 다 누렸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었는데 잘 몰라. 이완용만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친일파들.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한국을 버리고 성공한 친일파 그리고 완전한 일본인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일본인들 이상의 일본인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왜 진위를 하느냐? 진위를 얼마나 좋은 것이 너 모르지.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을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윤도경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1910년 한일 평합조약을 할 때에 순정의 옥새를 순정교황부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고 지마곡 속에 넣었어. 윤도경에서 보면 조카탈이에요. 순정교황부가. 그래서 삼촌이 말해요. 순정교황부 내놔라. 옥새 내놔라. 왜냐면 그 옥새에 도장 찍고 이게 누가 찍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마지막은 조약을 한일 교합조약을 맺은 것은 맺을 자리에는 순정이 안 나왔어요. 그냥 위임장만 갖고 대리인이 왔죠. 그 위임장에 옥새가 있었던 거죠. 이게 누가 찍었는지 몰라. 그런데 옥새를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순정교황부가 그 윤도경이 조카탈이니까 내놔라 해가지고 내놓지 않으니까 지마곡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가져갔죠. 다 불법이다. 들어가기 이전도 불법인데 그러니까 들어간 이후도 그거는 좀 불법이고 다 불법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합법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겠죠. 원점적으로 불법이다. 자, 조금 더 보세요. 이것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박정희나 한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1910년 8월 22일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한일 평합조약이 조인된 날이에요. 그 일주일 후 8월 29일에 시행됩니다. 그 조약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은 8월 29일이 국치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조약 조인은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 제국 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다. 무효임이 확인된다. 자, 이게 한일 기본조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한국은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일본은 45년까지는 합법이었고 그 이후 무효가 됐다. 일본이 폐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자, 요 탄시도 문제가 된 것은요. 처음은 이 말이 없었어요.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권은 일본이 납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건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미라는 것을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lready. 자,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한시 한국 내에 유명한 그 영문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미가 들어가서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내용이 바뀌느냐? 나는 이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에 있는 유명한 영문학자들은 아니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받아들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already, null and void. 사실 한일 그 기본조약의 공식 문서는 영문입니다. 합의를 합니다. 그때요. 일본어나 한국어이면 이게 다른 해석
해석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전식 문서는 영문으로 하자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already, null and void. 원래 null and void 여기에 원점적으로 무효라는 뉘앙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already가 있어도 무효다라는 불법이다. 유죄감정기가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국내 학자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요. 단시 문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일본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already 그러니까 이미죠. 네, 일본말로도 모하야라고 해서 이미. 그러니까 모하야라는 것을 이미라는 것을 일본은 45년까지는 합법이었지만 그때부터 불법이 됐다. 폐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요. 자, 이게 끝이 없는 논쟁이 되니까 이제 그러나 그 다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한국과 뭐 일본의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의 법조계는 바로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당시의 법적인 재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일제강점기는 합법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다라는 것이 사법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재판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에서는 다 무죄 혹은 문제 없음 이렇게 된 것은 한국에 오면 완전히 피해자가 이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요 1991년에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라고 일본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계속 일본으로 가서 재판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걸린 거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힘들게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의 승소로 끝난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나 일본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중심으로 한국은 약속을 어겼다라든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윤이라는 어떤 분이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법적인 권리마저 완전히 짓밟았어요.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뭐라고 해도 이쪽의 논리는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 이런 것을 왜 하냐 이거죠. 한국의 사법적인 권리를 왜 포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도 한국 사법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제3자 변제라는 것이 만들어져도 그 이후 계속 판결은 이쪽에서 이기지 않고 거의 이겨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문제는요. 혹시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도 괜찮습니다 라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 된다 하면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일본이 돈을 내준다고 컵에 판을 채워준다고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말했거든요. 그거는 일본이 그러한 제3자 변제에서 피해자에 주는 돈을 일본 기업도 내준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후 돈을 내주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일본 기업. 한국에서도 이제 고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대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 네. 자, 이것도요. 이해하기 길어지는데, 자 먼저 이 내용 있잖아요. 네, 간제치용 문제. 이 논리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 측 논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 강점기는 확고비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일본은 당시 1939년 국민징용령을 시행합니다. 자, 당시 일본 시민,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모두 일본 시민이었어요. 그렇죠? 일본 국민이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일본 시민이었어요. 네. 네, 모두 징용되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로 불법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불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 언론에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국제조약,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시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징용을 불법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데서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인도 대만인도 다 일본 국민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다. 이게 일본의 논리자 뉴라이트의 논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없는가라는 부분이 역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당시 한국인 징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강요당했다라는 사실은 있어요. 여기까지 일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 논리고요. 불법은 아니었다. 대풀이되지만 이런 논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특히 일본의 탄시 법조계는 이것을 징용이라든가 침병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조선인이나 대만인에 대한 침병, 징용은 못한다. 이게 일본 사법계의 판단이에요. 왜? 친정한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국민이 아니면 국민의 모든 권리를 준 상황이 아니면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권리만 요구하는 징병, 징용이라는 것은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법조계의 산식입니다. 당시 조선인이나 대만인은 진정한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 왜? 권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바로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법조계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권리를 기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았는가? 먼저 사법적 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사람이 나쁜 것을 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법원에 고소했다라든가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사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 경찰에 와가지고 네가 나쁜 거 아니냐? 조선인을 나쁘게 만들었어요. 법 자체가 그렇게 일본인에게 다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사법적인 권리는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나쁘다라고 해서 일본인이 한반도 안에서도 조선인을 고소하거나 경찰서에 데려가는 권리는 있다 하더라도 조선인이 일본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간다. 혹시 했다 하더라도 다 풀려나갑니다. 한시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본인을 고소 혹은 체포하여서 그 일본인이 죄인이 됐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라 이거예요. 사법적으로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자, 그래서 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징용이나 징병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훈련시키자 먼저. 그렇게 해서 기존 사실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징용 모집. 이거는 사실상 간제이지만 이름은 모집. 그 다음 한알성. 이거는 조선 전독부에 해가지고 어떤 토에서는 1000명, 어떤 읍에서는 5명 내라. 할당이에요. 할당. 이런 거 다 간제이거든요. 간제. 말만 징용이 아닐 뿐이에요. 이렇게 훈련시키고 1944년 9월에 징용으로 바꿉니다. 그때까지 다 기존 사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징용으로 바꾸기 위한 다 그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징용해요. 그거 못하니까. 국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선거권도 없었잖아요. 한국이요. 피선거권, 자치권 다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에 일본 본토의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완전히 그 일본인이 된 당시 조선이 한 명 정도가 그 박중금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법이 달랐기 때문에 일본 법하고 조선법, 대만법 다 달라요. 법역이 달랐어요. 다 자치권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친변도 처음부터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친변제가 있어요. 못하니까 지원병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역시 1944년 정도가 돼가지고 친병제로 바꿨어요. 일본 법조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문제가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시니까 하고요. 자, 일제강점기가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다. 아까 1965년에 박정희 시절에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러한 약간 논제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내용이 있다. 원래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다 라는 것이 연합국의 합의였다 라는 것을 거의 모든 한국분들은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요새는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1943년 카이로 선언입니다. 1943년 12월 루즈벨트, 처칠, 찬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서 카이로 선언을 선포합니다. 이 속에 한국 특별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 내용이 삽입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죠.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러나 이 한국 특별 조항에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여기부터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를 결정한다. 여기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이게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해서 해방 이후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 그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부분은 뒤쪽에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언제 독립이냐. 그러나 지금 유라이더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앞부분입니다.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자, 연합국 세 나라 대표는 한국이 노예
산대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에 가 있었던 성묘사들이 그러한 보고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쪽에 그러한 용어가 좀 있어요. 왜 노예산대라는 말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이 또 주목을 하죠. 한국은 뒷부분을 왜냐하면 톱니바이 주목했으니까 주목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노예산대를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쭉 폭력에 매년 보고를 올려. 근데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거 아니다. 완전히 노예다. 어떤 권리도 없다. 3.1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보고하면서 이거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쭉 그런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대단한 차이가 일본 내하고 조선에서 있다. 일본에 없는 형법이 굉장히 많다. 대표가 태형입니다. 태형, 온도위를 때리는. 일본에는 없었고, 물론 조선시대는 있었지만 일본하고 한국이 평등한 나라가 됐다면 태형 같은 거 처음부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태형에는요, 되게 끔찍한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형 30대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100대 태려도 돼. 죽을 때까지 태려도 돼. 보통 지금 한국의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은 무슨 이상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슨 이하에. 그런데 그때는 그런 체벌이라든가 끔찍한 고문 같은 거 무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선교사들은 완전히 심한 고문이라는 고문 제도도 좀은 제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자, 그러한 것을 삼국의 대표 루즈벨트나 처칠이나 찬제스는 사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 가이로 선언은 어떻게 됐냐? 포츠담 선언에 흡수가 됩니다. 포츠담 선언 제 바르죠. 가이로 선언의 말들은 이해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포츠담 선언에 가이로 선언 전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수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항복 문서에 45년 9월 2일에 서명하지만 거기에는 항복 문서의 첫 번째 포츠담 선언의 수락, 성실한 이행 그거 해야 된다. 거기에 일본이 서명해요. 결국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 국민은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이 국제법이 되어서 일본이 그것을 수용하고 포츠담 선언도 다 수용하고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일본은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걸 처음 따르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한국은 잊어버렸어. 중요한 게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요새 유나이트들이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팟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안 썼는데요.
요새 연구로 조금 나오는 것은 그 한일 병합을 했을 때 사실 그 극적으로 완전히 일본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호족을 일본 호족으로 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일본 호족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각 통사무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에 사람들 불러놓고 그냥 기재하면 돼요. 공문. 아주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 했습니다. 조선 호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만 일본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뭐 연구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호족을 옮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국민으로 진짜 등록할 때에 커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일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선 호족을 그대로 쓰고 대만 호족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사람, 한국 사람에서 어디에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위에 덮개를 그냥 일본 시민이라는 덮개를 덮었다. 그 정도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일본 국민이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조선인에 대해서는 단지 일본에서 2등 국민이라고 해요. 조선인은 2등 국민, 대만은 3등 국민. 그래 그때 조선 사람들이 우리 3등이 아니었구나. 그런 식으로 느꼈대요 또.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국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냐, 일본 국민의 노예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권리를 주지 않고 그냥 노예. 미국 흑인은 원래 노예로 간 거잖아. 미국으로. 그때 미국 시민이라는 자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거는 외국에 나가야 되나. 나갈 수가 없었죠. 노예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노예의 어떤 자유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의 매를 맞는 그런 입장이죠. 그것을 왜 미국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노예지. 한시 한국은 그대로 일본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노예였던 식민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덮개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 게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좀 더 이런 부분을 연구했어요. 세밀한 논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니다, 일본의 노예였다, 그거 인정하냐 라는 이야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뭐 지금도 받아야 되는데 8시간 다 해버렸기 때문에요. 일단 그 한일 관계까지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 쉽게 이것은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일본 뉴라이트는 처음 나왔지만 한국하고 이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같이 목표는 폐공산주의라는 촉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생존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다. 목적은 그래서 항공 친미의 진일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뉴라이트 그리고 그런 아까 사쿠라이 요시코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한 판극관, 판충극입니다. 그 색깔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뉴라이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되었다. 그리고 간제치용 이것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판공, 판북강 그 전체적인 목적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유주의 진영의 보루다. 이 자유주의 진영의 보루, 한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극우하고 한국의 극우, 핵심인 뉴라이트가 하나가 되어서 판극강, 판콘산주의, 판충극 이것을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주장을 다 뒤집어야 한다. 바로 그 위안부는 손노예가 아니다. 위안부는 바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성노동자였다. 막 이런 논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자. 이게 그 뉴라이트 쪽하고 연결되고 일본 극우의 그 목표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너무 그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일제 강점기에 그러면 특히 일본군의 부활이 어렵다.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렵다. 헌법 개정이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그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 위안부 문제라는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일본군. 그러니까 일본군을 다시 만들자. 일본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존재할 수 있는 국가 또는 한미일 군사동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강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리고 한국을 가장 앞잡이로 이용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국하고 붙어 있고 북한하고도 붙어 있다. 이 한국이라는 한반도라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영해지대에 속하고 영해지대는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부딪히는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해안 세력이고 피해가 적다. 일본은요. 어떤 면에서는 원복 맞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국을 내세워서 일본의 피해가 오지 않게 해야 된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작전을 펴야 한다. 이런 생각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일본은 또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한국을 내세운다. 지금 군산이나 그쪽에 미국 기지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두 분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짧고
그 필요한 질문만 좀. 자, 자기소개 간단히 하는데. 수육 이동에서 김영식입니다. 유라이트 쪽을 먹은 인간하고 소주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다가 고정 황제가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조선 총독부로 오는 예산에서 30%는 고정 황제가 받았다. 나는 그것 때문에 언량을 많이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2.9%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질문해 주시죠. 먼저 30% 받았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요. 물론 그 당시 조선 왕조, 한국 왕조는 일본 왕실의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국 왕실을 좀 보존하는 비용이 있었겠죠. 그런 곳에는 조금 일본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한 돈이 들어갔다. 그 정도이고 뭐 그래도 마지막에 다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명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요, 쌀을 수출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쌀을 수출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출이 아니라 콘출이잖아요. 네,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숫자를 내세워요. 무역했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 수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다. 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료를 내세요. 그것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이거 무역이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풀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용어인데 하나의 관점은 여기서 쌀을 가져왔다. 이거는 진짜 콘출이었어요. 가져와가지고 부두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가 익산에 가서 어떤 역사학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익산에는 폐종했을 때 10,000명 정도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의 일은 쌀을 일본에 보내는 일이었대요. 자, 이 사람들도 수입 필요하잖아요. 수입이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콘줄로 쌀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에 보내서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받아가요. 이 사이에서는 돈이 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일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이곳이 수입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라. 다 일본 안에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콘줄이 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은 그러나 조금 상세한 용어가 필요해요. 상세한 용어가. 그러나 그건 다 맞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익산에 있었던 10,000명의 일본인들이 질산이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조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하겠다. 10,000명이 한꺼번에 귀화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미 근조 안 된다 라고 해서 내보냈대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여러 가지 손을 써서 남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한시. 예. 거기에 연결돼요. 제 연구가 그쪽도 하나 있어요. 아직은 발표를 못해. 너무 함부로 발표하면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요. 역시 여기 조금 이야기할게요. 여운형 선생님의 기념 사업회잖아요. 그런데 여운형 선생님이 당시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한반도에서 좀 나갈 때까지만 해도 보호를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재산하고 생명을 여운형 선생님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것을 일본 쪽에서 좀 이용한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시 일본인 토르본회가 한반도에 20군데 정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폐종 후에,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조선 총독부에 공문을 보내요. 그 공문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말라.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조선에 남아라. 이게 일본 정부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토르본회가 20군데 만들어줘가지고 먼저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어 간습소 만들기. 한국말을 또 배워야 되니까 그거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 재산을 고정해야 되니까 도지라든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지를 받아줬대요. 그 일본인 토르본회가. 그렇게 해서 돈으로 많이 만들었대요. 움직이기 쉽게. 그렇게 하다가 거기 미근정에서 안 된다, 남는 거 안 된다. 일단 이런 이야기 나와요. 1,000엔만 갖고 나가라, 일본인들. 1,000엔이라고 하면 현재 돈은 200만 원 정도 돼요. 왜? 굉장한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일본인들이. 200만 원 갖고 어떻게 나가요? 예, 물론 나갔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다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준비한 폐를 안 탔다라는 거예요. 일본 가는 폐를 우리들이 마련했다 이거야. 그만큼 자유였어 그때. 조선 총독부는 다 일본인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미근정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관리를 거의 안 했어요. 일본인 토르본회에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들도 일본인들이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적 같은 거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지금도 그러대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름만 만들면 만들어서 삽입하면 끝이래. 그때는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지방에 있으면 다 아니까 이제 도시로 많이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일본인 토르본회는 1년 반 정도 활동합니다. 그러나 미근정은 10월까지는 나가라, 그 명령이었거든요. 그거는 3개월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일본인 토르본회는 1년 반 정도 활동해요. 일본인들 쭉 남아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그때 돈이 있으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요, 일본에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여기 왔어요. 그때 소문은요 이런 거였어요. 돈이 없어도 6개월 한국에 있으면 돈이 생긴다. 그러니까 왔지.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조선인의 토지를 완전히 몰수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줬잖아요. 이런 곳으로 갑작스러운 부자가 된 일본인들이 많아요. 이러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남고 싶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 정황적인 증거는 굉장히 많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만나서 제가 일본인 출신이니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버지는 일본 사람. 지금 76세 정도 돼요. 아니 왜? 제가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찬시개명 해가지고 아버님이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네,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오히려 킴이라는 자신의 이름은 그때 그냥 한국 안에서 그냥 킴으로 사용했대요. 원래 일본에 잊어버렸어. 무슨 이름이래요. 정확하게 저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지.
이름 같은 사람 많았나요? 그때는 그 폐조했을 때는 6살, 7살이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죠. 네, 저기 손 드신 분 짧게 자기 소개하고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헌법학을 전공한 법률학도 황치현입니다. 근데 오늘 호사카 교수님이 짧게. 법률 쪽으로 아주 정밀한 강연을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까 공출과 수출의 문제는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한 수출한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인과의 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수출한 말을 쓸 수 없는 거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박충근 그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좀 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요, 법역이라는 게 달랐어요. 일본 법역하고 조선의 법역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있었냐고 하면 법역이 다른데 옮겨서 몇 년 있으면 그 법역의 법에 달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충근 씨는 미래한 출신이에요. 그런데 일찍 또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제강점기 거의 일찍부터,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나 그런 것으로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한 분들은 일본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안에서 이 사람이면 그 일본 아니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다. 선거권도 있다. 그렇게 인정해줬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다.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있어서 한국의 법에 그럴 경우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는 그 일본 사람은 선거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츠메 소세기라는 소설가 아시잖아요. 그 나츠메 소세기는 일본에 세금을 내는 것 싫어서 법역이 다른 홋카이도로 이주했어요. 홋카이도가 당시 일본이 완전한 일본이 아니었어요. 외지라고 해가지고요. 왜냐면 아이누 민족이 사는 개척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19세기까지는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홋카이도는. 그러니까 홋카이도로 옮겨졌는데 그거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갔어요. 대신 홋카이도로 갔기 때문에 선거권도 사라졌습니다. 나츠메 소세기는 그런 이상한 것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강의 중에 흥룡회 얘기 나왔는데, 흥룡회는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3세대 정한문자들의 집체입니다. 아무르강, 흥룡회까지 다 정벌하겠다. 흥룡회 나오죠. 그 우치다 교회의 흥룡회가 송병준과 이용의 일진을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40년 전에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됐고, 오늘 우리 몇 시간을 들어도 그냥 너무 무궁무진한데, 호사카 유리 TV가 구독자 수가 16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이 많은 공부를 함께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사카 유리 평화대학 올 하반기는 지난달에는 정태현 고려대 문과대학장 전 문과대학장이 이 식민지 근대화라는 허구와 조작에 대해서 축강을 했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달에는 심리연구소와 함께 김태영 소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의 이 그 책동들이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또 국가 없이 근간을 무력적인다는 것을 아주 통찰력 있는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함께 나가시기 바라고 오늘 그 책상이 쭉 있으면 앉는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책상을 다 뺐는데 다행히 자리가 꽉 차서 잘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치고